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자유민주 세력 대 전체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제국 국가들 오스만 혹은 오스만 투르크나 혹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독일 제국 이러한 제국 국가들과 자유민주 세력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은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이 전체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전체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높은 가치를 두고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보다 민족이나 국가의 이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 테마에서는 사실은 이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가 어떻게 고도로 자본주의화 되었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가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답을 내실 수 있다면 제가 수업을 제대로 잘 진행한 것이고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독일, 일본 경우에 사실은 개인주의 이 1930년대라는 이 시기는 사실상 산업화가 완성이 되고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넘어간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고요. 아울러서 마이카 시대가 이 시기에 열리게 됩니다. 사실상 일상생활 면에서는 현대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망이 뚫리고 폭스바겐이라는 국민차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도로를 질주하고 또 아울러서 폭주족도 등장을 해요. 뭐 팝 음악이 유행을 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 또 극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전체주의가 가능했는지 바로 그 대목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은 사실 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와 공산주의의 대두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사실상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은 확보한 식민지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허약했기 때문에 공황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죠. 공황이 장기화되면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산 계급과 경제적 부를 장악한 지배층은 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전체주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전체주의의 특징은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아울러서
국가 지상주의, 국가를 위해서는 한 목숨 바쳐도 그것은 영광이다 라는 국가 지상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군수 산업과 군을 가장 중요한 생산과 발전의 요소로 생각하는 군국주의, 팽창주의, 언론과 사상 통제, 이러한 것들이 전체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 나치즘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극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반유대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구구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 당시 전체주의의 대부분은 스탈린 독재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에서 느껴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극좌들이 사실상 전체주의를 주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치즘을 극우냐 극좌냐 래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요 근래는 극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전체주의,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실상 극자 운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울러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노동자 휴가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노동자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부여하는 노동자 여행, 그걸 뭐라고 하던데, 제가 그 독일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던데, 제가 그거 용어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하튼 국가에서 휴가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그 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뭐 이런 식의 아,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치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전체주의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솔리니가 파시즘 독트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 나치당 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부양하고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와 영토를 요구한다. 독일 혈통을 가진 자만이 종파를 불문하고 독일 민족의 동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태인은 독일 민족이 될 수 없다. 자, 이제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는요, 1차 대전, 세계대전의 전수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획득엔 실패하죠. 전쟁에선 이겼지만 얻은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전승국 딱지만 얻었을 뿐이지, 사실상 뭐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전쟁을 했던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죠. 대공황을 겪으면서요. 그러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역시 격화되게 되고요. 사회는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이탈리아 파시즘은 1919년에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조직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를 이끌고 이 로마 진군을 통해 정권을 3년 후, 즉 1922년에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정책은 시민의 자유 제한, 노동운동 탄압, 그리고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한 것이었어요. 이 전체주의에서는 항상 일당 독재 체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파시스모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파시스모는 고대 로마 근위병의 장식인 파시오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오라는 말은 도끼날을 여러 개 묶어 만든 권력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무솔리니는 파시오를 단결과 결속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대공황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이 중산층이 심하게 동요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제1당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이 비밀 보통선거에서는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제1당으로 성장하게 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히틀러가 당연히 제1당의 당수로서 총리에 취임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것은 1933년의 일입니다. 1934년에 히틀러를 총통으로 한 제3제국이 수립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1제국, 제2제국이 있었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제1제국이 있고요. 제1제국이 있죠. 이 제1제국은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제3제국을 히틀러가 만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히틀러가 총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독일 나치즘 역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요. 이 전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당 독재, 다른 당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다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사실상 전체주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유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 폐기와 독일의 재무장을 선포하게 되죠. 이것이 1935년의 일입니다. 이 나치즘의 특징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인데요.
이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나치즘은 구구파야 라고 오해들을 하는데요. 사실상 나치즘은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극자 운동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까지도 국가주의 앞에서 무력해 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좀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으로 공업 생산량이 급감하고요.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역시 중산층이 동요하게 되죠. 이 군국주의가 확산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1932년에 있었던 5월 15일 사건, 5.15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부가 정치 주도권을 이 시기부터 장악했기 때문이죠. 군부가 재벌과 손잡고 군비 확충과 군수공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사실상 대외 침략을 가속화시켜 나갑니다.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고요. 국제연맹 탈퇴가 1933년에 이루어지고 중일전쟁이 이제 193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상 대공황을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력권을 이용해서 프랑 동맹, 파운드 동맹, 달러 동맹을 만들 수 있었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블록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블록 경제가 되다 보니 사실상 수출길도 막히게 되면서 이들은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록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사실 경제적 위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점점 자급자족적인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천만하고 그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5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군국주의가 일본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1932년 5월 15일에 일본 해군의 청년 장교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하고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누카이 스요시를 암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누카이는 군의 축소를 지지하고 군부를 약화시키려 했죠. 사실상 경제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지 되는 군부를 약화시킴으로써 사실상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이 이누카이는. 그런데 역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건 주모자 11명은 체포돼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35만 명의 서명이 적혀 있는 탄원서가 쇄도하는 등
전 국민적인 구명운동이 벌어지면서 이들은 사면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서명이 적혀 있는 탄원서, 진정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가지는 위험천만한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이 탄원서 운동이 사실상 시발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정당 정치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군부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은 완전한 군국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이 나치즘의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공황으로 독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실업자가 600만 명에 이르렀고요. 1929년 135억 마르크에 이르렀던 대외 무역은 1932년에는 57억 마르크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특히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사실상 나치즘 성장의 하나의 배양하는 것이 됩니다. 나치즘의 지지 기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중소기업가와 봉급생활자, 지식인 등의 중산층은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극히 열악해졌어요.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죠. 뭘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지. 뭘 그 다음에 생활 수준도 있고 그 뭐가 있는데, 일단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활 수준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이러한 문제를 나치즘이 이제 나중에 사실상 한 번에 끝내버리죠. 바로 군수 공장을 돌리는 정책을 씀으로써, 그리고 많은 실업자들을 군대로 입영시키는 정책을 씀으로써 사실상 실업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죠. 뭐 나치즘이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세면대 설치, 당시에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힘들 때 뭐 세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시설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 나치당에서는 이 자본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면 시설을 설치하라고 아주 강압적인 벌금형을 때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세면대 설치를 강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그냥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망 상태에서 독일의 중산층은 대자본가와 대립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반감을 품고 있었으므로 극단적인 반공 세력이던 나치즘을 지지하게 됩니다. 원래 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뭐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공산주의도 좌익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국가사회주의도 극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극과 극은 통하지 않고 항상 부닥쳐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을 같은 곳에서 얻어야지 되기 때문이죠. 좌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나치즘은 같은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한 갈등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의 증대를 두려워하고 있던 자본가와 군부도 나치즘을 지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교 정책과 베르사유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수주의자와 일반 국민들도 베르사유 체제를 부정하고 독일의 재무장을 선언한 히틀러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자면 정치적 무관심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조금만 관심만 가진다면 사실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냥 개인 생활에 몰입을 했던 것이죠.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식이 이 시기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팽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적 무관심만큼 전체주의를 불러들이는 묘약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정부가 되었던 인간이 하는 일인데 잘못이 없겠어요? 아니 뭐 그래요. 뭐 정치 얘기는 그냥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나치즘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통제 경제하에서 군수산업 중심으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이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공장을 돌리게 됩니다. 민간 사기업자들은 생산활동에 상당히 멈칫멈칫하죠. 그리고 돈도 항상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군수산업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고속도로망의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추진해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속도로망이 뚫리면서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되죠. 마이카 시대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전반부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부터 이제 운전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러한 공공사업과 군대 징집 등으로 집권 몇 년 만에 실업자를 600만에서 150만 명으로 크게 줄이게 되면서
나치당의 인기는 급부상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의 우수함을 내세운 동시에 반유대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나치즘은 이 반유대주의를 먹고 사는 그런 흡혈귀가 되죠. 독일인의 영토 팽창주의와 국소주의를 부추겨 독일의 모든 계급과 당파를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진영의 침략적 팽창 정책이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독일의 침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요. 더 나아가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슈테텐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193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곧바로 미넨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미넨 회담은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의 회담이었습니다.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수테텐 합병을 승인하는 것이었죠. 회담이었죠.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 참 막연한 조건이죠. 요구하면 또 어떡할 건데요? 그냥 이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양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평화를 주장하는 요구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계대전? 그따위 거 없어. 노동자들이 총 안 만들고 대포 안 만드는데 뭘로 전쟁을 할 거야? 라는 반전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평화운동이 아주 지배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핵심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 양차 대전, 세계대전 사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슈테텐 합병을 승인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반전 평화운동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상 어차피 투표로 정권을 잡아야 되는 영국, 프랑스 총리들은 결국 독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 나치즘은 더 나아가서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합병하게 되죠. 1939년의 일이에요. 미넨 회담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합병하곤 폴란드 회랑 지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폴란드 회랑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 보이죠? 한번 또 못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여기 독일이 있고요. 여기 유럽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바다죠. 독일이 내륙 국가가 돼 있네요. 그렇죠? 해군이 없어졌겠네요. 예, 없죠. 당시에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해군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치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해군을 못 갔니? 아니 우리도 나라인데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폴란드 회랑, 폴란드를 관통하는 회랑을 요구하게 되죠. 사실상 그럼으로써 해군을 육성하려는 것이 나치즘의 이 히틀러의 목표였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긴장 상태가 고조되게 되죠. 독소 불가침 조약이 또 1939년에 체결되게 되면서 일단 소련 동부전선 쪽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히틀러는 서부전선으로 집중 타격을 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국은 이 미네회담에서 반전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한 그 대가를 톡톡히 맛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침략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35년 이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고요. 이 1937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일본 역시 국제연맹에서 1933년에 탈퇴하고요. 중일전쟁을 이제 1937년에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추축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실상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국 방공 협정이 체결되게 되죠. 그것이 1937년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 앞서서 폴란드회랑 체코슬로바키아, 수테텐 뭐 이런 것들은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쟁의 시작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 즉 1939년 9월 1일에 있었던 폴란드 침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같은 해에 하게 되죠. 이 독일의 유럽 점령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를 순차적으로 점령에 들어가고 이제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를 두 동강을 내죠. 북프랑스와 남프랑스로 분단을 시키고 북프랑스는 독일의 직할 땅으로 만들고 남프랑스의 비시 괴뢰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비시 괴뢰 정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라고 뭐 한다면 사실상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왕이었던 만주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BC 괴뢰 정권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이 고립주의를 당시까지도 제창했었기 때문에 뭐 유럽 문제는 난 상관 안 해. 뭐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싸우던 멱살 잡고 싸우던 그건 난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BC 체제를 외교적으로 승인해 주죠.
그러고요. 이 프랑스의 드골은 망명지 영국의 자유 프랑스 정부를 수립하고 저항, 즉 레지스탕스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이 파기되면서 소련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1941년의 일이고요. 독일은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사실상 소련 영토로 진격하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일어나고요.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인도 방면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1941년에는 일본의 진지만 기습 공격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게 되죠. 할아버지로부터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일제시대 때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일본군이 진주만을 점령하고 지금 LA에 입성해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행행하던 시절이에요. 이 1936년, 7년 이 무렵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내놓는 심리전, 뭐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게 됐고, 또 그것의 여파로 또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친일로, 그걸 친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치 운동으로 돌아서게 돼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일본이라면 사실상 해방이 강복이란 거는 좀 어렵고, 일단 자치를 통해서 그 민족의 독립,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겠죠. 그 당시에 세계 이 소위 말하는 영어,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는 빼고 뭐 이런 언어에 능통한 분들이 많았다면, 그리고 그쪽 뉴스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면 사실 그런 일본의 가짜뉴스, 거짓에 혹하지는 않았겠죠. 참 그런 면들이 많이 아쉬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연합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체주의 추축국의 대결로 전개되게 됩니다. 연합국에 반격이 있었죠. 미국이 미드웨이 회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2년 6월의 일이고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1943년 2월의 일이었죠. 자, 추측국의 패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탈리아는 이 쿠데타로 무솔리니가 몰락한 후 항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3년 9월의 일이었죠. 독일은요,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에 있었고요. 파리 탈환은 1944년 8월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항복은 1945년 5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것이 1945년 8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전이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쟁 중에 전후 처리를 두고 미영 중소 이 5개국 미영 중소 4개국이죠. 프랑스는 빠지니까 회담이 속속 열리게 됩니다. 먼저 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1943년 11월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는 이 전후 일본 처리 문제와 한국의 독립 문제가 논의되었어요. 미국, 영국,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요,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에 있었는데요.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 참전이 결정된 회담입니다. 미, 영, 소가 회담에 참여하고요.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에 있었던 회담으로서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제어하기는 하죠. 사실상 이 포츠담 회담은 일본만 추축국에서 일본만 남아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영 중소가 참여를 했죠.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국 문제가 다루어지는 그 회담은 항상 중국이 참여를 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중화민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공산화 되기 전에 중화민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외교적으로 도왔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후 처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게 됩니다. 독일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면 여기 이쪽이 소련이고요. 영국, 프랑스, 미국이 3등분해서 가지게 됩니다. 베를린은 이쪽에 있죠. 이 지역도 4분할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쪽이 소련, 이쪽이 소위 말하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3분할로 점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베를린 봉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간단히 살펴보죠. 조금 있다가요. 일본의 전후 처리는 미 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그 조약은 1951년에 체결이 됐죠. 이 전범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이 있었고요. 도쿄 군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전범들을 모두 교수형으로 처결했죠. 이제
전쟁이 끝난 뒤 양대 진영이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냉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극대화됩니다. 이 냉전 세제가 성립되는 과정은 이 먼저 동유럽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소련은 사실상 전쟁을 하지 않다가 독일의 침략을 받고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동부전선에 중요한 계속해서 진군을 해 들어가죠. 사실상 베를린에 소련군이 먼저 진주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한 동유럽의 나머지 땅들을 모두 공산화시키죠. 1947년 이에 대해서 트루먼 독트린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탈리아와 터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마샬 플랜을 추진하게 되죠. 이러한 마샬 플랜은 사실상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도 보시면 돼요. 물론 마샬 플랜 안에 있는 작은 단위의 계획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마샬 플랜 그리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상 유럽 통합, 유럽 연합, 지금의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는 그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소련은 코민 포럼을 결성하게 되고요. 이 결정적으로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은 이 베를린 봉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이 베를린은 이 동독 안에 있던 도시예요. 이 지역을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소련이 사분할 시켜서 통치를 했죠. 그런데 소련이 이 도로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봉쇄 조치를 가했던 겁니다. 이렇게 베를린 봉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사실상 그 봉쇄는 풀리게 되지만 여하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결성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나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서서 공산권 동유럽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또 이 독일의 분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베를린 봉쇄 후 독일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과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으로 분단되게 되죠. 동독이란 말이 참 생경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88 올림픽 때 그 동독 친구들이 많이 왔었죠. 그때 동독이 소련을 이겼던가? 그게
가물가물하네요. 뭐 그 당시에 중국도 또 이제 서서히 운동을 잘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동독이란 말을 들으니까 서울올림픽이 기억이 나네요. 자, 트루먼 독트린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47년에 의회에서 발표한 연설입니다.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빠진 그리스와 터키에 즉각적인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을 공약한 선언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스는 지금 여러 지역, 특히 북쪽 국경지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아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수천 명의 무장한 폭력주의자들의 활동에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에 어떤 형태로든 구제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적인 그리스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죠. 이 마샬 계획과 코멘 포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마샬 계획은요,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마샬이 입안한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패전국에 대한 보복성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내렸죠. 그 결과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됐다고 이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들은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을 부흥시켜서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유럽 부흥 계획을 실시했던 겁니다. 미국의 후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남부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려 했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을 만들고자 세운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의 위협도 한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해요. 그 마샬 계획 전문을 보면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코민 포럼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47년 3월에 조직하여 1956년 4월에 해체된 공산당 정보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전전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마샬 플랜 등을 통해 반수도 반공 공세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여 선전 조직으로 만든 것이 코민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냉전이 격화되게 되죠.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전에는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미국만이 원자폭탄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면서 미국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군비 경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폭탄만으로는 사실상 비행기를 가지고 실어 날라서 포격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소 간의 핵무기와 핵미사일 보유 경쟁이 가속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소련은 미국 코앞에 인 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던 것이죠. 여기에 맞서 미국은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쿠바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상 핵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전 세계가 내몰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소련은 쿠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고 미국도 쿠바의 영토 보존에 동의하게 됩니다. 냉전은 또 다른 열전을 불러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었죠.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를 해요. 뒤에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이 또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겠죠. 그냥 단지 그냥 우리들은 그냥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쟁이야 라고 기억할 뿐이죠. 저희의 삼촌 세대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세대들이 있죠. 그때 술만 드시면 그때 얘기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죠. 베트공이 어떻고 그랬던 지금도 그러시죠. 그래요. 이 6.25 전쟁은 그래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6.25 전쟁이 훨씬 더 맞아 보여요. 6.25 동란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굳이 한국전쟁이라고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남의 나라 전쟁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겪었던 그 전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 전쟁이다, 전쟁을 객관화시켜서 봐야지 된다. 그래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라고 해도 될까요? 일본에서 7년 전쟁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7년 전쟁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그래요. 여하튼 6.25 전쟁이라고 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네요. 변명을요. 여하튼 6.25 전쟁은요,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가 이제 정부 수립 이전에 한반도 내에서 이념 대립이 격화되게 되고요. 이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도발되게 됩니다. 남북한 모두 막대한 피해를 봤죠. 종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베트남 전쟁은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베트남 전쟁은 1945년에서 54년이고요. 2차 베트남 전쟁은 1964년에서
1975년에 걸쳐 일어나게 되죠.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가 철수한 심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미군이 개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2차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북베트남이 승리하고 공산화가 되죠. 이 아시아 각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게 되죠. 인도의 독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요.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 연방으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각각 분리 독립하고, 제가 하나를 뺐네요. 요건 과제로 남길까요? 그래요. 인도 독립에서 어떤 종교가 많은 국가는 뭘로 분리 독립을 했어요? 뭘까요? 한번 그거를 뭐 간단하죠. 한 10자 이내가 되겠네요. 뭐 한번 요거를 과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의 독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1954년에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수립이 됐고요. 프랑스와 1차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제네바 협정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고요. 미국과 제2차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1975년에 베트남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뭐 흡수 통합을 이루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냉혹한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 통일을 이룬다는 거는 사실은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말을 놓쳤네요. 지금 사이렌이 울리면서 약간 좀 말을 놓쳤습니다. 그렇고요. 이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이제 연이어서 독립을 달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속에서 어느 한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 외교, 중립주의를 표방하게 되죠. 1954년에 콜롬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인도의 네로 총리와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가 평화 오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이듬해 1955년 반둥 회의가 개최되어 24개국 대표가 모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제3세계의 등장으로 냉전 체제의 완화와 다극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제3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여기 나와 있는 인도와 중국이에요. 인도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와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1954년부터 내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목소리로 아무리 외쳐봤자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이 함께 제3세계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뭐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더 할지 아니면 특강 형식으로 제가 요 근래 글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될지 그거는 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특강 형식으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